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지연을 향했고 친척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추석에 갈 데도 없는 고아 출신이 무슨 우리 집 며느리냐? 체면 다 구기게 생겼네. 순간 지연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민수조차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은 지연은 혼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모욕받으며 살아야 하나? 앞으로 지연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사연 목욕탕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부산 남포동 골목길 새벽 6시 반. 갈매기들이 항구 위를 선회하며 끊임없이 울어댑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좁은 골목 사이사이로 스며들고 하얀 빨래들이 줄에 걸려 부산의 바닷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항구의 소음이 골목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이 깨끗한 세탁소 문을 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32살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이 작은 세탁소가 온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23세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째. 손님들이 맡긴 옷가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루는 모습에서 삶에 대한 진정성과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세탁소 안쪽에는 오래된 세탁기 세대와 다리미, 그리고 각종 세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지연이 손수적은 정성으로 깨끗하게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비록 낡고 작은 공간이지만 지연에게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일터였습니다. 아가씨, 이 셔츠 좀 봐주세요. 얼룩이 생겼는데 빠질까요? 단골 할머니가 흰 셔츠를 내밀었습니다. 김치 국물이 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입는 중요한 셔츠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셔츠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얼룩의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깨끗하게 빼드릴게요. 이런 얼룩은 제가 가장 잘 다루거든요. 지연의 손놀림은 정말 능숙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얼룩과 때를 다뤄온 10여 년의 경험이 손끝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커피 자국, 볼펜 잉크, 화장품 얼룩까지 못 빼는 게 없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안심하며 돌아간 후 지연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세탁은 묵은 때도 지우는데 내 지난 과거는 왜 이렇게 안 지워질까? 고아원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채로 자란 외로움, 명절 때마다 친척집으로 떠나는 친구들을 배웅하며 혼자 남겨졌던 그 쓸쓸함. 크리스마스 때면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기다렸지만 정작 받은 건 자원봉사자들의 동정 어린 시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런 과거를 딛고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남포동 골목으로 와서 세탁소에서 허드레실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기술을 익히고 손님들의 신뢰를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지연아, 너 없으면 우리 동네 어쩌려고 그래. 정말 손이 금손이야. 어떻게 이런 얼룩까지 빼?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시선보다는 일 잘하는 지연이로 불리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세탁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햇빛 속에서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세탁기를 돌리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세탁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10시쯤 되자 젊은 엄마가 아기 옷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우유 토한 자국인데 깨끗하게 될까요?
첫째 아이 옷이라 둘째한테도 물려 입히고 싶어서요. 당연히 빠져요. 아기 옷은 더 조심해서 해드릴게요. 지연은 아기 옷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될까? 그 아이에게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듬뿍 주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약혼자 민수가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35살의 회사원인 그는 언제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 성실한 인상의 그였습니다. 지연아, 오늘 하루 어때? 많이 바빠? 응, 추석 앞두니까 손님이 많더라. 민수야, 점심은 먹고 왔어? 민수가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이 좋아하는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지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추석 준비는 다 됐지?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거. 응, 한복도 맞춰놨고. 시댁에서 처음 보내는 추석이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장에 있는 시댁에서 추석 차례를 지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지연에게는 생전 처음으로 가족과 보내는 명절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설레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괜찮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집에 가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계속 지연이 얘기만 하셔. 민수의 말에 지연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고아원 출신인 것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세탁소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복을 맡기러 오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연은 한복 하나하나를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이 한복 시어머님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30년 된 건데 혹시 손상되면 큰일 나거든요. 젊은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시댁의 소중한 한복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말입니다. 안심하세요. 정말 정성껏 관리해 드릴게요. 저도 곧 시집가는 몸이라 그 마음 충분히 알아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항 쪽에서 들려오는 기적 소리가 하루의 끝을 알렸습니다. 세탁소 앞 빨랫줄에 걸린 하얀 셔츠들이 저녁바람에 흔들리며 하얀 깃발처럼 펄럭였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부산항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고 한국 크레인들이 거대한 철제 조각품처럼 서 있었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지연은 하루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장부에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은 오래전부터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푼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아껴 써야 한다는 게 고아원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탁기와 다리미를 정리하고 내일 할 일들을 점검했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거울 앞에서 지연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맑은 눈동자. 이 모든 것이 지연 자신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복을 차려입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레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명절 한복이었습니다. 예쁘게 잘 어울리네. 지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민수의 가족들과 처음 만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오전 9시 민수가 차를 몰고
세탁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산 명물인 어묵과 견과류 선물 세트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기대하고 계셔. 며느리 될 사람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 민수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부산의 거리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진심으로 대하면 돼. 기장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이어진 도로를 달리며 지연은 창밖 풍경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가 반복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수의 집은 기장 해안가 근처의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제법 큰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현관 앞에는 국화꽃이 가지런히 피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의 중산층 가정집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관 앞에서 민수의 어머니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지연은 깍듯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이쁘네. 어서 들어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지연은 안도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자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 형수, 그리고 조카들까지 총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아, 지연이가 왔구나.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야. 시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지연은 정중히 세배를 드렸습니다. 친척들도 하나씩 인사를 나누며 지연을 반겨주었습니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아서 지연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지연아, 부엌에서 좀 도와줄래? 제사 준비하느라 바쁘거든. 시어머니의 부탁에 지연은 기꺼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제사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각종 나물과 전, 구이, 탕 등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투르지만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어머, 지연이 손재주가 좋네. 전 부치는 솜씨가 예사가 아니야. 형수가 칭찬해주자 지연은 뿌듯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로 요리를 배웠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앉아서 가족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지연이는 뭐 하는 일이야? 시아버지의 질문에 지연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남포동에서 세탁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손님들이 깨끗해진 옷을 받고 기뻐하실 때 정말 뿌듯하거든요. 지연의 진솔한 대답에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화목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와 형수를 따라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투르기도 했지만 정성껏 임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고향이 어디야? 부모님은 뭐 하시고? 갑자기 형수가 던진 질문에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줄 알았지만 막상 대답하려니 목이 막혔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형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그럼 부모님이? 네, 어린 때 돌아가셨습니다. 지연의 작은 목소리에 부엌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형수가 시어머니와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본격적인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가족들을 따라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리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였습니다. 친척 아저씨 한 분이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고아원 출신하고 결혼하는 게 어떨까? 집안 내력도 모르고. 아저씨, 그런 말씀 마세요. 민수가 제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에 갈 데도 없겠네. 차례 지낼 때도 어색하고 집안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지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견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수를 따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방에 혼자 앉아서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어야 했습니다. 추석에 갈 데도 없는 고아 출신이 무슨 우리 집 며느리냐. 체면 다 구기게 생겼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다 며느리감은 아니잖아. 우리 집안 생각도 해봐야지.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그도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친척들의 대화가 또 들려왔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면 혈통이 어떤지도 모르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인데 민수가 정신을 차려야 해.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모욕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지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추석 다음 날 새벽 지연은 부엌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가 찬 기운에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결렸고 목이 아팠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세면을 하고 한복을 정리했습니다. 어젯밤의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지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식탁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친척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마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부산으로 돌아가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빨리 가자. 차에 올라타는 순간까지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시아버지만 어색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지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의 하루는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 민수가 운전하며 말했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로는 어젯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민수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부산역 근처에서 차를 세운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시간을 좀 갖자. 우리 어머니도 마음이 좀 바뀌실 거야. 시간을 가져서 뭐가 달라져?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건 절대 바뀌지 않아. 지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차에서 내려 혼자 부산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역사안은 추석 연휴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듯한 밝은 얼굴들이 지연에게는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지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지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너 맞지? 지연이 돌아보니 낯익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고아원 시절 자원봉사를 왔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은호 오빠? 맞아. 정말 오랜만이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은호는 38살로 여전히 온화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보아 회사원인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왜 여기에? 회사 일로 부산에 출장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야. 근데 너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은호의 관심 어린 눈빛에 지연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 시간 있으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역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은 은호와 지연. 은호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켜주며 지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후 어떻게 지냈어? 남포동에서 세탁소 일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럭저럭 괜찮게 지내고 있었는데 지연은 어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모욕, 민수의 무기력한 모습,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절망감까지. 그 사람들이 너무 심했네.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는 기억하지도 못할 텐데. 고아원에서 추석 때 혼자 남겨졌을 때 떡국 끓여준 거 말이야.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다른 애들은 다 친척집 가고 너 혼자 남았잖아. 은호의 기억에 지연은 놀랐습니다. 그런 작은 일까지 기억해주다니. 그때 내가 나한테 고마워하면서 눈물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그래서 더 자주 봉사 가려고 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느라 못 갔었어. 오빠도 힘들었을 텐데 신경 써줘서 고마웠어요. 두 사람은 옛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에게는 오랜만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고아원 출신이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내가 대단한 거야. 은호의 말에 지연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결혼했어요? 아니야. 아직 인연을 못 만났어. 회사 일에 바빠서 그런지 인연이 없더라고. 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같은 사람이 인연이 없다니 이상하네요. 뭐 운명이겠지. 그런데 너는 그 약혼자와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모르겠어요. 너무 상처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리할 필요 없어. 너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맞춰갈 이유는 없어. 은호의 조언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은호가 말했습니다. 나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 연락처 좀 주고받을까? 부산에 자주 출장 오니까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따뜻한 사람과의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는데
오빠 덕분에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별말 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비록 서울에 있지만 전화로라도 이야기 들어줄게. 부산역에서 헤어지며 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기차가 출발하며 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연도 플랫폼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은호가 준 명함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대한그룹 기획본부 이은호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꽤 큰 회사의 임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지연은 처음으로 하루 종일 지었던 진짜 미소를 지으며 남포동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 있었지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마음속에 심어진 것 같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세탁소에서 일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시댁에서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민수로부터 온 문자와 전화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단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괜찮다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을 감추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호였습니다. 지연아, 안녕? 잘 지내고 있어? 오늘 부산 출장 와서 시간 되면 저녁 같이 먹을까?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세탁소 문 닫고 연락드릴게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지연은 은호와 남포동의 작은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지연을 맞이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냥 일로 바쁘게 지내려고 해요. 무리하지 마.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낫겠어? 은호의 세심한 배려에 지연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빠는 서울에서 어떤 일 해요? 대한그룹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주로 사회공헌 사업이나 문화사업 관련 일들이지. 대한그룹이면 정말 큰 회사네요. 그냥 직장인이야. 별거 아니야. 은호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지연은 그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옷차림이나 말투에서 품격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자주 와요? 한 달에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아. 부산 지역 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내 연락처 받아둔 거야.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후 며칠간 은호는 부산에 머물렀습니다. 저녁마다 지연과 만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에게는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아, 바다 보러 갈까? 어느 날 저녁 은호가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밤바다가 반짝이고 광안대교의 조명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다. 서울에는 이런 야경이 없어.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쁘네요. 해변을 걸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아원 시절의 기억, 각자의 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지연아, 너는 앞으로 뭘 하고 싶어? 글쎄요. 지금까지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어요.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나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말이에요. 지연의 진솔한 대답에 은호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야. 그런 지연이가 난 좋아.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은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은호가 서울로 돌아간 뒤에도 두 사람은 매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지연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포동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탁소 지연이가 서울 남자랑 사귄다더라. 그 남자 돈 많다던데? 차도 좋은 거 타고 와. 원래 약혼자는 어떻게 된 거야?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사러 간 지연에게 상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좋은 일 있나 보네. 표정이 밝아졌어. 별일 없어요. 그런데 서울 남자친구 생겼다던데? 부자라며?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벌써 동네에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과장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 딸이 재벌가 아들이랑 사귄다더라. 대한그룹 회장 아들이라던데? 이제 세탁소 때려치우고 서울 가려나? 지연은 이런 소문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동네에 소문이 많이 났어요. 우리가 사귄다는 얘기가. 그래, 괜찮아.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그런데 오빠가 재벌가 아들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전화 너머로 은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호 오빠? 지연아, 나 사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지연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요? 대한그룹이 우리 아버지 회사야. 순간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호가 정말 재벌가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너를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만나고 싶었거든.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시 시작된 계급의 벽,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처지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내게는 내가 어떤 출신인지가 중요하지 않아. 정말로. 하지만 지연은 이미 상처받았습니다. 또다시 자신이 상대방을 속인 것도 아닌데 속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렵 민수가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셨어. 다시 한번 만나보자고 하시더라. 이제 와서? 지연아, 나도 그때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지만 이미 마음은 돌아서 버린 상태였습니다. 민수 씨,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지연은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은호와의 관계, 민수의 사과, 그리고 동네의 시선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또다시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은호와의 관계가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며 평소처럼 세탁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은호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지연을 만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지연아, 우리 정식으로 사귀자. 어느 날 저녁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오빠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 같은 사람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은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지연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며칠 후 은호가 부산에 내려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아버지께 너 이야기를 했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하셨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벌가의 회장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괜찮을까요? 믿어봐. 아버지는 생각보다 합리적인 분이야. 하지만 현실은 은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은호야, 당장 올라와.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은호의 누나인 은정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은호는 황급히 서울로 올라갔고 지연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서울 대한그룹 회장실. 은호의 아버지 이 회장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이런 일로 아버지를 화나게 했구나. 큰 누나 은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9살로 대한그룹 부사장을 맡고 있는 그녀는 냉철한 경영인이었습니다. 누나, 아버지 병이랑 이 일이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다고? 고아원 출신 여자랑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데. 그건, 은호야, 정신 차려. 우리는 대한그룹 후계자야. 아무나 데려와서 결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둘째 누나 은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집안 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고아원 출신이면 집안 내력도 모르는 거 아냐? 누나들,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다 며느리감이 되는 건 아니야. 재벌가 며느리가 되려면 그만한 배경이 있어야 해. 은호는 답답했지만 아버지의 병원 침대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 회장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되찾은 이 회장의 첫마디는 차가웠습니다. 은호야, 그 여자와는 즉시 헤어져. 아버지, 우리 집안의 자존심을 생각해라. 고아원 출신을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어. 이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은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헤어지라고 하지 말고 확실히 정리하시죠. 무슨 뜻이냐? 그 여자를 직접 불러서 우리 집안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물러날 거예요. 은미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재벌가의 위험을 견딜 수 있겠어요? 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 여자를 불러라. 부산에서 세탁소 일을 하던 지연에게 은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서울에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하지만 은호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KTX 안에서 지연은 초조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을까? 시댁에서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지연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은호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밝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어떡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분위기가 좋지 않아. 차 안에서 은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병,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에 대해서. 은호 오빠, 그냥 돌아갈까요? 안 돼. 이렇게 도망가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대한그룹 본사 빌딩. 지연은 목을 들어 높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0층이 넘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지연 씨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호의 누나 은정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그녀의 위엄이 대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정중히 인사했지만 은정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역대 수상자들과의 기념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각국 대사들과의 사진이 즐비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사무실 안에는 이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앉아보세요. 이 회장의 목소리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대한그룹 이정훈 회장입니다. 은호의 아버지죠. 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호한테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던데 순간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댁에서와 똑같은 상황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형제는 있나요? 없습니다. 이 회장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취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호야, 너는 이 여자와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냐? 네, 아버지. 그럼 이 여자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은호가 대답을 주저하는 사이 은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 집안에 고아원 출신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사회적으로 어떤 시선을 받을지. 맞습니다. 은미도 거들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부 측 하객은 누가 올 건가요?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지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그 시선들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연 씨, 이 회장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은호를 정말 사랑한다면 은호의 앞길을 막지 마시오. 은호는 대한그룹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배우자가 필요하죠.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치 시댁에서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회장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지연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회장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은정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최소한의 조건들이 있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명문가 출신이어야 하고, 둘째,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어야 하며, 셋째,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해요.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하시나요? 지연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자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그런 조건들은 갖추지 못했지만, 그럼 끝인 거죠. 은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개인적인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집안의 명예와 체면이 걸린 문제거든요. 은호가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누나들, 너무 심하지 않아요? 지연이는, 은호야, 너는 조용히 해. 이 회장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지연 씨, 우리 은호가 당신을 좋아하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결혼이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 같은 집안은 더욱 그렇죠. 지연은 시댁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시댁은 그저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갑자기 지연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호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회장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5년 전의 암으로. 지연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로 더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명문 이 씨가 문중에서 시집온 분이었거든요. 그 말에 지연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은호의 어머니조차 명문가 출신이었다니 자신의 초라한 출신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지연 씨, 현실을 직시하세요. 은정이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 각종 사교 모임에 참석해야 해요. 재단 이사회에도 나가야 하고 외국 귀빈들과도 만나야 해요. 그런 자리에서 당신이 어떻게 할 건가요? 지연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세탁소에서만 살아온 자신이 그런 화려한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언론의 관심도 피할 수 없어요. 대한그룹 며느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가 되거든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려질 텐데 그때 우리 집안이 받을 시선을 생각해 보세요. 은미의 말에 지연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 은호가 소리쳤습니다. 누나들 너무 심해요. 지연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옳아요? 은호야, 우리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현실이라고? 사람을 출신으로만 판단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 그게 현실이야. 은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집안이 아니야. 대한그룹 후계자들로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행동할 수 없어. 지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분수를 몰랐나 봅니다. 지연아. 은호가 지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 오빠 괜찮아요. 이분들 말이 맞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회장실을 나서는 지연의 뒷모습에 은호는 안타까웠지만 쉽게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누나들의 시선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은호야. 이 회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도 분수를 알고 물러나는군. 하지만 은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지연은 대한그룹 빌딩을 나와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역시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구나. 지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의 좌절을 겪으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호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처럼 자신의 마음도 깜깜했습니다. 내가 뭘 기대했던 걸까? 부산으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지연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의 시댁에서 받은 모욕, 그리고 오늘 은호의 가족들에게 받은 모멸감. 두 번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 내가 태어나길 잘못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을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할 즈음 지연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에 의존해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세탁소 일에 매달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바쁘게 지내야 복잡한 마음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에 지연에 대한 소문이 또 다른 방향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연이가 재벌가에서 쫓겨났다더라.
역시 고아원 출신은 안 되나 보네. 세탁소 딸이 뭘 바라고 재벌가에 갔대? 자갈치 시장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들이 지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차피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지연아, 잘 지내고 있었구나. 원장 선생님, 어쩐 일로 이곳까지? 70이 넘은 원장 선생님은 지연이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신 분이었습니다. 지연에게는 부모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너 때문에 왔지.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다면서? 원장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에 지연의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기는. 얼굴을 봐라. 살이 다 빠졌잖아. 원장 선생님은 세탁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깔끔하게 잘 해놨네.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보여. 감사해요. 지연아, 나한테 할 이야기 없어? 요즘 무슨 일 있었다면서? 지연은 망설이다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털어놨습니다. 민수의 시댁에서 받은 모욕, 은호와의 만남, 그리고 대한그룹에서의 일까지. 원장 선생님은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참 힘들었겠구나. 이제는 괜찮아요. 포기했거든요. 포기? 뭘 포기했다는 거야? 사랑도 결혼도요. 저 같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아. 하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낙인은 평생 따라다녀요. 그런 생각하지 마. 너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원장 선생님이 가방에서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니? 지연이 공책을 받아들고 펼쳐보니 자신의 어린 시절 일기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 두고 간 거야. 그동안 내가 보관하고 있었지. 지연은 일기를 읽어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오늘 새로 온 아기가 울고 있었다. 엄마 없다고 울더라. 나도 엄마가 없지만 이제 괜찮다. 대신 내가 그 아기의 언니가 되어주겠다. 언젠가 나 같은 아이들을 도우는 어른이 될 거다. 고아원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서 혼자 사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다. 어린 지연의 순수한 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일기를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 기억하라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잖아. 원장 선생님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내 가치는 출신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로 결정되는 거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야. 너를 제대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때 원장 선생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아, 사실 너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제안이요? 우리 고아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고아원 출신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 말이야.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장학재단이요? 응. 고아원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돕고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일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해. 저요? 그래. 내가 적임자야. 고아원에서 자란 경험도 있고 사회생활도 해봤잖아.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 지연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마련하시려고요? 그게 말이야. 뜻밖의 후원자가 나타났어. 후원자요? 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한그룹에서 연락이 왔어. 고아원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다면서.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그룹이라니 은호의 집안이었습니다. 혹시 은호 오빠가? 그 젊은 사람이 직접 연락해 왔어. 내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지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은호가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을 추진한 건가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 지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호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이해해주고 있었다니. 어떻게 생각해? 이 일을 맡아볼 생각 있어?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상처받은 과거를 치유하고 동시에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해보겠어요. 그래, 정말로? 네.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아이들은 받지 않게 하고 싶어요. 원장 선생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역시 우리 지연이야.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자신만의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아원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언니야. 아이들이 지연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지연은 아이들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언니, 언니도 여기서 살았어? 응, 언니도 너희처럼 여기서 컸어. 그럼 언니도 엄마 아빠 없어? 응, 하지만 괜찮아. 여기 원장 선생님이 엄마 아빠보다 더 잘해주셨거든.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자신처럼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고. 그때 원장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준비됐니? 네, 선생님.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보자. 우리들만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진짜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희망장학재단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마련된 재단 사무실에서 고아원 출신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연은 더 이상 세탁소의 지연이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 이사장님, 오늘 장학생 면접 일정 확인해 주세요. 재단 직원이 스케줄표를 가져왔습니다. 지연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과의 면접에서는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해 주세요. 그날 오후 장학금 면접을 보러 온 고등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고아원 출신이거나 어려운 가정 환경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이야기해보자. 지연이 따뜻하게 말하자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거든요. 한 아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꿈이네. 그런데 왜 의사가 되고 싶어? 저희 고아원에 아픈 아이들이 많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치료해 주시는 걸 보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비슷한 꿈을 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꼭 이루길 바라. 언니가 도와줄게. 그날 저녁 지연은 재단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장학생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다음 달 후원 행사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아. 아니, 이사장님. 은호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편하게 부르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재단 운영 상황을 확인하러 왔어. 후원자로서 당연한 일이잖아. 은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재단 운영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아이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요. 정말 잘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모두 후원자분들 덕분이에요.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업무 시간이라 죄송합니다.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지연아. 은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연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 미안해. 그때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지연은 돌아봤습니다. 은호의 눈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 아니야. 나한테는 계속 남아있는 일이야. 은호 씨,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지연의 단호한 말에 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부산 시내에서 열린 사회공헌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희망장학재단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고아원 출신으로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바탕으로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이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들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숨어서 사는 고아원 출신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회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뜻밖의 사람이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연 씨? 어머니, 왜 이곳에? 당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문에서 봤거든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연 씨,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지연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사과할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한 제가 잘못이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후회돼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아직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지연 씨, 어머니,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지연의 단호한 대답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희망장학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부산 최고급 호텔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많은 후원자들과 장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1년 전 상처받은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단상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가 있었기에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청중들이 감동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때 행사장 뒤쪽에서 은호가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은호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해. 완전히 달라졌어. 감사해요. 은호 씨 덕분이에요. 내 덕분? 이 재단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셔서요. 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아직도 너를 사랑해. 지연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이미 지연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은호 씨.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더 행복해요. 그래도 은호 씨도 자신만의 길을 찾으세요. 저처럼요. 그날 밤 지연은 재단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부산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웠던 그 야경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학생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편지들을 하나씩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언니가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연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그 갈매기들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른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는 당당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 같은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지연은 조용히 속삭이며 새로운 내일을 다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고 했습니다. 지연이처럼 여러분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댓글 하나하나가 사연 목욕탕이 더 많은 감동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